겨울철이 되었으니 좀 따뜻한 것이 아무래도 그리워지죠. 예.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따뜻한 온돌이 우리나라 역사와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돌이 그렇게 거창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니, 온돌은 정말 우리나라 대표 문화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그냥 제 체감으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쭉 우리 민족과 함께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온돌이 보급된 것은 이제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워져야 그렇죠. 온돌이 찾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의 경우에는 대략 한 1700에서부터 한 1730년대 그리고 한 1830에서부터 한 1860년대까지 한 30년씩 지속된 기간 동안에 네. 평균 기온이 이제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이제 분석됩니다. 아니 근데 그때 평균 기온이 낮았던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예, 신기하죠. 네. 과거에 이런 기온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나이테입니다. 오래된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보면 나이테들이 있죠. 네. 그러면 나이테들이 이제 어떤 해는 간격이 벌어지고 어떤 해는 간격이 촘촘하고. 예, 날이 추워질수록 촘촘해져요. 잘 못 크니까 나무들이. 아. 그래서 이제 평균보다 적은 시기가 계속 이어지면 아 이때 상당히 추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소빙하기가 찾아오니까 네. 당연히 사람들은 따뜻한 난방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위를 이겨내야 하다 보니까 난방이 필요했을 텐데 그럼 이 추운 시기, 그 시기부터 온돌이 보급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온돌은 한반도 북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반도 전역에서 사용된 것은 생각보다 되게 늦어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제 18세기 중반까지도 이제 육지에서 온 이제 벼슬아치, 네. 그 사또님 이런 분들을 위한 방을 제외하고는 온돌이 없었다고 그래요. 어머. 그런데 이제 19세기 중반 이제 제주도에 유배된 이제 추사 김정희의 기록에 따르면 아 여기도 온돌방이 있구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8세기 중반에서부터 19세기 어느 시점쯤에 대해서 이제 온돌방이 보급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야, 신기하다. 이게 역사가 꽤 깊지가 않네요. 예, 생각보다 짧습니다. 네네. 그러면 정말 온돌이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시기는 한 대략 19세기 정도? 18세기에서 19세기 정도 될 것 그 같아요. 정도로 봐야 될까요? 예, 17세기 기록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는 이제 온돌이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온돌을 사용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19세기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된 것으로 이제 보면 대략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온돌의 확산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이 온돌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을 떼야 되니까 네. 연료, 즉 땔감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옛날 문서를 이제 쭉 들여다보면 산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베어가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벌어졌던 기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록들은 시기적으로 보면 18세기 후반서부터 갑자기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임금님한테 올린 1770년 상소문에 따르면 백성들이 소나무 벌채를 놀랍고 한심스러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이고 네. 이제 한 10년 후인 1780년에 이르면 산에 나무가 없는 영남의 몇 개 고을이 홍수로 이제 유실되었으니 이제라도 벌목을 금지해야 된다. 나무를 베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상소도 등장합니다. 하긴 땔감으로 쓸 게 나무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한정되어 있고 또 쑥쑥 매번 그냥 자라는 것도 아니죠. 자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아무래도 심각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계속 있어요.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위인인 정약용의 동생인 이제 정약전의 기록을 보면 땅에서 한두 자, 한 30에서 한 50cm 정도 자라기가 무섭게 나무꾼이 낫을 들고 뒤질세라 달려드니 제목이 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잘라서 땔감으로 쓰는 쓰는 거죠. 거지. 그러다 보니 이제 19세기 후반쯤 되면은 산에 씻은 듯이 나무가 없어질 지경이다라는 이제 영의정이 네. 고종에게 이제 고하는지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오기 시작한 이제 외국인들의 기록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들은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외국인들이 남겨놓은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우와.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글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뭐 19세기 말 서울의 시장을 찾은 일본인의 기록에 따르면 나무 뿌리를 이제 수초로 구워 파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내용이 있어요. 원래 그 산에서 나무를 다 자르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까지 캐가지고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보면 선교사들의 기록에도 보면 묘지 주변을 제외하고는 숲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기록이 많이 이제 보일 정도예요. 아니 그러면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 나라에서 뭐 나무를 심던가 정말 나무를 베지 말아라 하던가
어떤 대책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대책이 있었으면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그러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 의외네요. 예,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나무를 좀 심어보자라는 정도의 논의가 좀 있었던 것은 이제 정조 이제 시절이었는데 네. 이때 나무를 많이 심은 자에게 특별히 상을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몇 년 후에 정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지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 한심하다라는 이제 한탄하는 이제 구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약전의 기록에 따르면 심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쓰는 사람이 10사람인 경우에도 제목을 댈 수 없을 텐데 네. 심는 사람은 하나도 없건만 쓰는 사람은 무궁무진하니 제목이 궁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한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다 온돌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온돌이 이제 결정타를 날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이런 난리를 치고 나면 이제 농지들이 대부분 버려지죠.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 이러한 이제 버려진 농지에 대한 복구를 이제 진행을 해서 또 식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인구가 증가하죠. 그러면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 또 새로운 농지를 찾아야 되는 이제 일이 생기는데 이때 새로운 농지를 찾기 위해서 산에 불을 질러 농지를 마련하는 이제 화전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18세기 초반 이제 이중환의 기록에 따르면 본인 기록이에요. 본인이 1703년에 아버지를 따라 강릉으로 갈 때는 나흘 동안 빽빽한 숲으로만 지나가서 하늘과 해를 바라볼 수 없었는데 네. 수십 년이 지나 자기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같은 길을 지나가니 모두 개간되어 농사터가 되어 있고 산에는 한치 굵기의 나무도 없다라고 풍경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마 때면 산이 무너져 강에 흘러드니 이제 강이 점점 얕아진다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가지고 강으로 들어가면 강바닥이 점점 높아지죠. 네. 그러면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비가 내려도 제방을 넘쳐서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런 현상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과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던 지역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계속 흙으로 뒤덮여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을 막으려면 산에 나무를 심고 잘 보존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또는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천 바닥을 파내는 준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해서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조선 후기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참 여러모로 답답했네요. 맞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마구 베어낸 결과가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될 줄 하긴 알았어도 대책이 쉽지가 않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함부로 베어낸 결과의 대가는 참으로 혹독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비만 오면 산사태, 홍수 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경제까지 참담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이 원래 뭐 어느 전통 사회나 마찬가지로 이제 산림으로부터 이제 네. 여러 가지 연료, 목재, 뭐 그리고 이제 나무를 베낸 다음에 개간지를 얻었는데 적당히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숲을 좀 보호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개간만 이제 확대하다 보면 처음 몇 년간은 이제 인구가 늘어납니다. 농지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도 성장하게 되겠죠. 네. 근데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 이제 산림이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농업 시스템을 이제 붕괴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런 패턴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농업 사회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패턴입니다. 근데 하필 우리 한반도에서는 조선 후기에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일제가 처음으로 이 한반도에 나무가 얼마나 있나라는 네.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전국 임야 즉 산의 26%에는 어린 나무도 없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이제 아이고. 무인목지로 분류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목재를 중심으로 이제 물가도 조선 후기에는 무섭게 오릅니다. 그렇죠. 이때도 수요와 공급이 또 영향을 받고 있었을 테니까. 네. 아니, 목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어요? 옛날 물가를 추정하는 것은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쓰는 관 네.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물가를 연구한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1739년 기록에서 보면 목재값이 그 전보다 10배는 이제 귀하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75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825년이 되면 5배 이상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4년 정약전은 백성들은 관을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풀로 관을 만들어서 장례를 치러야 될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목재값이 서너 배 올랐는데 20년이 지나면 이제 서너 배 오르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불행히도 그의 예상은 맞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백성은 물론 이제 궁궐
그리고 이제 해군에서도 이제 사용할 목재를 구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야. 아니 해군에서도 나무를 구하지 못하면 해군은 배가 가장 중요한 무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이제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판옥선이 이제 일본의 전함들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서 이제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상대 배를 부쉈다라는 기록이 이제 종종 등장하는데 이렇게 큰 배들이 19세기가 되면 사라집니다. 배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나무를 새로 구해가지고 배를 만들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전의 배를 큰 배를 쪼개가지고 작은 배를 만드는 거죠. 재활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쓸 배도 이런 정도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더욱 나무를 이제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건축 기법들이 이제 등장하는 상황이 됩니다. 새로운 건축 기법 하니까 또 굉장히 또 궁금한데요. 궁금하세요? 뭐예요? 원래 그 집을 지을 때 보면은 곱고 쭉 뻗은 나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럼 네. 크고 이제 높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런 나무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궁궐을 짓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목재로 사용하지 않던 건축재로 사용하지 않던 뒤틀리거나 여기저기 가지가 막 이렇게 마디진 이런 나무도 이제 기둥이나 들보로 이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어린 나무들을 이용해 가지고 석가래를 만드는 방법도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서 조선 후기에 지어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고건축물들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건축미라고 생각하는 네.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목재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 궁여지책으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온돌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목재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조선은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쇠망의 길까지요? 네, 아니, 온돌에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몰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없어지면 네. 비가 조금만 와도 대규모 산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산사태로 쓸려 내려온 흙이 농지를 덮치거나 이제 하천 바닥이 높아져가지고 범람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네. 이러면 농업 사회였는데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면서 걸식하는 이제 유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국가는 세금을 이제 거두기가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러면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고 또 쇠퇴하는 일이 이제 반복되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쇠왕과도 관련이 깊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농사짓기 좋은 땅은 왜 강 근처였을 것 같은데 왜 산에서 농사 지으려고 불 지르고 나무도 베고 왜 그런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확장하려고 예, 하다가 그렇게 된 건가? 궁금하시죠?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천 주변에 넓은 평야가 있는데 그런 지역이 농사짓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네. 왜 자꾸 산으로 올라가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하천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강에다가 튼튼한 제방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홍수를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물을 빼거나 물을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습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요. 근데 이렇게 일단 투자를 하고 나면 강 주변의 평야는 이제 아주 많은 이제 농업 생산력을 이제 기록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조선 후기에는 이런 투자 여력이 없었어요. 아, 제방을 쌓고 할 여력이 없었구나. 역사학자들의 이제 의견에 따르면 이제 이런 투자 여력의 유무가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일본은 제방도 쌓을 재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발달을 한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본은 옛날부터 이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들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좀 발달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이제 규율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업이 발달하면서 농업 이외에도 이제 부를 축적할 수단들이 생겨났던 거지요. 봉건제 하에서 각 영주들은 돈을 가진 상인들로부터 이제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있는 하천 주변, 강 주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가지고 생산력을 높일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는 거지요. 물론 실패하면 다 날려요. 네. 그대로 이제 빚으로 이제 남는 거지만 성공하면은 대박을 칠 수 있는 거죠. 요즘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벤처 산업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어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는 투자가 가능했던 것이 일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 산림 하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참 이렇게 나라의 성패가 좌지우지되는 느낌도 있었네요. 어느 사회나 이 농업 사회에서는 산림을 잘 운영하는 게 중요했는데 대부분 사회가 한 번씩은 다 실패해요. 우리나라라고 조선이라고 특별하게 예외는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도 21세기인 지금 우리도 이제 주로 난방을 뭘로 하죠? 이제 화석 지금은 연료인 천연가스. 그렇죠. LNG를 통해 가지고 난방을 하면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숲을 보면 세계에서 아주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울창한 숲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숲도 1960년대 이후에 연탄을 비롯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숲을 내버려 두게 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고, 덕분에 네. 이제 농업도 다시 기반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석 연료가 이제 숲과 나무를 보호해 준 셈인데, 이제 이 화석 연료를 우리는 이제 점점 사용해지기 힘들어지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에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아껴주고 관리하면서 쓸 것인가. 네, 우리에게 남겨진 큰 숙제이기도 하겠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듭니다. KBS 오디오. 이 지식